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성공적인 초전도체. 2. 과학계의 현황. 3. 노벨상은 문제가 아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진이 이 놀라운 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로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과학기구와 전 세계 경제계가 한국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과거 줄기세포, 대박 붐 시절을 회고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한국이 줄기세포, 영구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엔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희망처럼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 인류사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전도체 개발. 현재 한국의 한 연구소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문명 진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계 언론과 과학계는 현재 이 뉴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초전도체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론과 희망론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전도체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확인된다면 한국은 인류의 영웅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벨상 수상이 아닌 인류를 구하는 나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세계 네티즌들과 과학계는 현재 한국을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 효율 100%. 만약 초전도체 물질이 개발된다면 전력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전기가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저항이 없는 전력 송전으로 인해 전기 사용 비용이 사실상 영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도시의 공간 활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복잡하게 뒤얽힌 전선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등장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필요 없어지게 하며 핵융합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에 이은 다음 세대의 에너지 소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문제는 1억 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냉각 장치에 드는 비용인데 초전도체가 이를 해결하면 핵융합 기술의 발전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무한 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은 매우 저렴해져 에어컨이나 전기 스토브 같은 가전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등장으로 슈퍼컴퓨터의 크기가 현재의 건물 크기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급 컴퓨팅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지식과 정보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100% 전기 시대 도입. 초전도체 물질의 진보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흐름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구동 원리로 삼는 모든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모든 이동수단의 전기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의 전기화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제조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의 진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혁신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최근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한국의 최적의 산업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한 우주 개발에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기 추진 로켓의 개발로 우주여행의 장벽이 낮아지고 이는 우주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우주 엘리베이터의 구축이나 달과 화성 등 행성에서의 테라 로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패권 국가들의 소멸. 그동안 자원 강대국으로서 얍소국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던 일부 자원 강대국들은 소멸될 것이 자명합니다. 초전도체 물질이 현실화되면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석유에 의존하여 경제를 유지해온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산유국들의 몰락과 석유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는 물안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변화와 패권 국가들의 힘의 이동은 4차 산업혁명의 길로 접어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생산 국가들을 적대적인 국가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중국에겐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국가적 사활을 다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됩니다. 네 번째, 초전도체 MRI 초전도체 물질의 진보는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MRI 기술이 초전도체 물질 덕분에 더욱 발전한다면 의료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를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단순한 질병도 MRI 정밀 검진을 통해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질병을 치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뇌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입돼 인간의 뇌 성능이 크게 올라가고 인류가 이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자가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장비의 등장은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구 생태계 변화. 초전도체 물질과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과 에너지 생산의 혁신을 통해 사막과 같은 물모의 땅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푸르른 초원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그들의 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몽골과 같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극과 같은 현재는 물가사의한 환경에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주시대의 개막. 우리는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전도체 기술과 핵융합 에너지의 발전으로 우주 탐사의 비용과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화성의 테라포밍이나 달의 식민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몇십 년 심지어는 몇백 년 동안 인류는 상상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물질과 핵융합 에너지의 발전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와 전자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에서 삶을 시작하거나 사막을 푸른 땅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 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의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나노미터, 0리터와 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진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NAND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권에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어문도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너몬도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옌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며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의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 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 논의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단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 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의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이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피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내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E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DSME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HI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리터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DMSE 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DSME 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잠항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A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살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에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 나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의 10조 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하나는 인도와 계약에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K9 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